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 부동산 뉴스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21년 6월 셋째 주 부동산 뉴스 알려주는 남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원픽 기사로는요, 한국경제 6월 14일자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서 집 장만하셨네요? 대출 회수합니다. 네, 많은 분들 이 기사를 보시고 정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1억 원이 넘게 신용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1년 내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 시 이제 대출 회수가 됩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행됐을까요? 작년 11월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용대출을 하고 계시다가 1년 내에 집을 사시게 돼서 이런 그런 통보를 받고 있는 분들이 요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꼭 받으실 때는 집을 구입하시는 시기도 꼭 따져서 대출을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금주의 원픽 기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6월 14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이달까지 입주자 공고 때 강화된 대출 규제 적용 안 한다. 요거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원픽 기사로 사실 이걸 선정할까 하다가 이번에 이제 둘째로 놨지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DSR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서요. 여지껏 많은 분들이 DTI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ebt to Income,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 즉 소득 대비 부채에 대한 비율 해서 여지껏 40%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DSL은 무엇일까요? 이 서비스라는 것이 원리금 모든 신용대출 금액이나 모든 금융부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즉 이자로 내는 모든 비용의 그거에 대한 비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금에 대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인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 기존의 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의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 이자만 더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융부채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반면에 DSR입니다. DSR은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9억 초과의 DSR 40% 적용해서 7월부터는 전체 규제지역 시가 6억 초과 시 DSR 40% 적용 예정입니다. 단 30일, 요번 달 말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은 DSL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기사 내용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출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영끌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대출을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뒤에 또 요거와 좀 관계된 신문기사에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점점 통화량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게 되면 이게 결국은 자꾸 부동산으로 들어와서 부동산 가치를 올리게 되니까 대출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다음은 6월 15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10억 로또 원베일리 청약, 사흘 전 실거주 의무 뒤집혀. 분양가 상한제에 혼선이 있습니다. 지금 당초 모집 공고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주택으로 최대 3년 실거주해야로 나왔지만 법령 확인해 본 결과 실거주 의무 조항에 예외 조항이 적용됨이 확인돼요. 즉 실거주 안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이 삭제되고 다시 모집 공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청약제도의 빈번한 수정사항 등이 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공사와 지자체도 확인하지 못하고 공고 나온 후에 발견됐다라는 것에 기사가 조금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조금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6월 15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조합원 자격 안전진단 통과 후로 앞당기자, 대치 목동 급심한 거래 절벽, 상계와 창동은 풍속효과 매수세. 자, 요거 조금 잘 설명이 돼 있어요. 보시면 조합원, 재건축의 조합원 현재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부터 양도 금지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로 땡기겠다? 안전진단 통과 후로 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전진단 통과 후로 시기를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매도를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매도를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결국은 지금 대치동이나 목동과 같은 요 시기에 있는 곳들은 어떻게 됐죠? 거래 절벽을 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안전진과 통과되지 않은 상계나 창동 같은 데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금 안전진단 통과 전 단지가 요즘 들썩이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요거는 사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것이 꼭 그러한 심리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좀 더 발빠르게 대처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심리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인이 꼭 그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6월 16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공공재개발 아파트 2년간 실거주해야. 국토교통부가 지금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을 제2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아파트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 거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2법 예고하고 있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2법 예고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워낙 이런 정책이 뭐가 될 거다라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모든 거 다 알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공재개발 쪽에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이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5월 16일자 기사입니다. 강북 재개발 60곳 옥젤 조합원 양도 금지. 네, 이 기사는 사실 조금 내용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맞을까 했는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 재건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려고 하고 있죠. 그럼 재개발은 언제일까요? 관리처분 인가에서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비구역부터 그 관리처분 단계까지 오히려 더 출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조합원들의 출구가 없어짐으로써 현금 청산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력 있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조합원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꼭 재개발 조합원 분들이 여력이 없다라든지 이런 기사는 아닌 걸로 저는 좀 생각이 돼서 이게 이제 뭐 꼭 강북 이런 거를 쓰는 것 자체가 그냥 재개발이 오히려 조합원 양도금지에 또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강북 재개발을 하이라이트 하는 것이 그 성과가 꼭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선별해서 여러분들 기사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6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이웃동네 GTX 안돼. 집값 앞에 주민들 갈라섰다. 네, 여러분들 많이 이제 경제학 공부하시다 보면 님비니, 핀피니 뭐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거 많이 들으시는데 님비 뭐의 약자죠?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내 뒷뜰에도 안 돼. 내 앞마당이 아니라 뒷뜰 근처에도 오지 마.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 뭐 화장장, 그 다음에 무슨 그런 시설들, 혐오 시설들, 대표적으로 뭐 있죠? 그 교정 시설, 뭐 군사 시설 이런 것은 내 뒷뜰에도 오지 마.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GTX 같이 뭔가 집값을 올린다든지 무슨 뭐 스타필드라든지 무슨 이런 어떤 복합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핀피라 그래서 Please in my front yard. 그러니까 내 앞마당에 제발 설치해줘.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지금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통이라는 거에 있어서 철도, 특히 이 광역철도의 GTX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그건 뭐 경제학적인 뿐만 아니라 여지껏의 모든 그런 뭐 토지나 이런 개발 계획에 있어서도 항상 자기 지역 쪽으로 유리한 것을 하려고 하는 현상들은 여지껏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하이라이트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거는 사실 부동산하고는 조금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많은 분들 생각하시는데 6월 16일자 매일경제 기사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져왔어요. 금리 인상과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셔야 되는데 이 FED가 뭐 하는 곳이냐, FED가 뭐 하는 곳이냐, 미군 공병단인가요? 이런 분도 있는데 사실 이 연방 준비제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은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고 모든 통화정책, 그러니까 일종의 경제계의 대통령이라 그러죠.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은 미국의 경제계 대통령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연방준비제도에서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매 분기 혹은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금리를 인상하자 뭐 이런 것을 서로 이제 의견들을 주고받고 매파니 뭐 비둘기파니 이러면서 싸움을 이제 그 기조를 형성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주로 이제 그 거물들이나 이런 이제 준비제도 이사회 의원들의 의견이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빨라져야 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전에 그 뭐 경기가 하락할 때, 그러니까 통화량으로서 많은 이번에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코로나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 통화량이 풀린 상태에서 코로나라는 그 위급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돈을 계속 풀고 있다는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도 무슨 생활안정자금, 우리도 무슨 안정자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통화량이 풀린 거거든요. 그런 통화량은 결국은 뭘 만드냐면 인플레이션을 가속해요. 그래서 자꾸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월가의 거물들뿐만 아니라 연준이라고도 줄여서 얘기하는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위원들까지도 금리를 인상해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언제 전통적으로 보면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에서는 다소 상승기가 이제 꺾이는 그런 시기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몇 년 내에 그런 금리 인상과 어울려서 또 상승이 조금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6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여당 종부세 타협, 대상은 상위 2%, 공제는 9억 원 미만 검토. 네, 공시지가 11억. 요거 전에 전주하고 전전주 기사에서도 저희가 몇 번 다뤘는데 지금 이 상위 2%는 공시지가 11억 정도 되는 금액이래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종부세 수정안을 어느 식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냐면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이제 부과를 한다라는 그 의견이 있으니까 상위 2%만 그 부담을 하고 상위 2%가 아닌 그 밑에는 오히려 뭐 어떻게 되죠?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1억이 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9억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고, 즉 11억까지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9억 원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9억 이상에 대해서는 또 그 돈을 걷겠다, 종부세를 걷겠다라는 조금 이상한 그런 금액이죠. 그러면 9억에서 11억은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11억이 2%니까 2%에게만 부담을 하니까 9억에서 11억은 9억이 넘음에도 부담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구간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어떻게 수정이 될지는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추후에 결정이 되는 것이 확정이 되면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가져오겠고, 이거는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6월 17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주민 10% 동의도 없는데 재산권 묻겠다는데, 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예정지구의 동의율 요건인 주민 10% 여기에서 이 10%를 없애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 없이도 예정지구 지정이 가능해지고, 이는 어떻게 될까요? 주민 동의 10%도 없이도 그냥 예정지구로 묶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금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제 얼마 전에 발언하신 건데, 조금 뭐 세금 문 대통령 정부의 그런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세금 때려도 집값 안 잡혀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또 다른 얘기를 좀 흥미로운 얘기를 가져오셨어요. 수도권에 누구나 집 1만 가구를 만들겠다. 네, 수도권에 누구나 집을 1만 가구를 만들어서 누구나 집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도 좀 의문이고, 공급대책 특위를 구성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공급을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다 막고 공급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을까요? 사실 없어서 여지껏 신도시, 3기 신도시 하다가도 3기 신도시 지금 뭐 과천에서 그 지구 지정 취소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대책 특위를 위해서 지금 공급 정책을 만들 수 없어서 안 만들었던 것인가, 아니면 그냥 대책 특위를 만들어서 해보겠다라는 건지, 사실 조금 내용이 조금 그 뒷받침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국경제 6월 17일자 기사입니다. 연봉 18배 있어야 서울 아파트 구입하는데 도쿄는 11배다. 일본 언론도 놀랐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요미우리 신문의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객관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는가를 좀 찾아봤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좀 없고, 이 신문의 기사를 요미우리 신문에 그것을 이제 도쿄에 나와 있는 특파원이 이렇게 보도하는 형식으로 신문 기사를 실었어요. 그래서 서울은 1805, 도쿄는 13.305, 런던은 연봉 대비 8.605, 뉴욕은 5.905, 싱가포르는 4.7배다. 그러면 연봉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도 조금 나와주고,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인지도 좀 나오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요 숫자만 가지고 서울이 높다라는 식으로 조금 돼 있는 거는 약간 좀 객관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 좀 들었고요. KB금융지주연구소와 일본의 부동산 조사 회사 그리고 연구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아파트 값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평균 수입은 뭐 3,700만 원대, 그러니까 짝 일본 돈으로 368만 엔, 일본의 평균 수입은 436만 엔 기준으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계산을 해봐도 한국이 지금 일본보다 평균 아파트가가 비싸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왔다라는 부분 여러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중앙일보 6월 17일자 기사입니다. 요거는 부동산에서 집값을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이 거론되는 PIR 지수라든지 PRR 지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 가져왔는데, 먼저 이 네 번째 보시면 요 가구 소득 대비 집값 비율 해서 우리가 PIR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60%인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년에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입니다. 즉 60년을 벌어야 가구 소득으로 집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소득이 불어나는 걸 다 계산하지 않은 거고요. 소득 자체가 또 이렇게 복리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166, 뉴질랜드, 캐나다 153, 스웨덴 150, 노르웨이 140, 영국 131, 덴마크 135, 미국 94.5, 그 다음에 벨기에 138.7, 오스트리아 143.8, 그 다음에 프랑스 126.0, 독일 104.3, 일본의 경우는 78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땅덩어리의 또 크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보면 뉴질랜드나 뉴질랜드가 그렇게 땅이 작진 않죠. 그렇지만 인구 대비 모든 사람이 살기 원하는 그런 지역은 또 한정적일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땅이 넓지만, 그리고 스웨덴은 사실 뭐 노르웨이 그렇게 땅이 아주 뭐 이렇게 앞에 얘기한 캐나다나 이런 데만큼 크진 않죠. 영국도 인구 대비 땅의 비율을 따진다면,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땅이 되게 좁은 나라입니다. 그걸 따지고 보면 60이라는 숫자가 과연 꼭 높다고 볼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 여러분 조금 포인트를 짚으셨으면 하고요. 임대 수익 대비 집값 비율이라 그래서 이건 이제 PRR이라고 그러는데, 임대 수익 대비 집값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네, 요 3번 보시면 됩니다. 211, 204, 178, 뭐 이렇게 쭉 140 이렇게 나오지만 아직도 110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은 근데 좀 낮네요, 오히려 87.2. 그러니까 임대료 자체가 높고 낮음을 또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집값 대비 임대료가 어떤가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보면 우리랑 비슷하고 임대료는 비슷하지만 집값은 가구 소득 대비 오히려 더 비싼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숫자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월 17일자 한국경제입니다. 재건축 2년 거주 의무화 법안 1년 넘도록 국회 문턱 못 넘어. 예, 작년에 6.17 대책에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의 2년 거주 의무를 예고했죠. 근데 개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재건축 단지에 소유주들이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막상 전세가 사라지고 오히려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전세가가 오르는 현상을 만들었는데, 아직 이게 문턱을 통과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문턱을 통과를 못할까요? 이거 자체가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2년 거주 의무화를 하게 되는 것이 다른 제도와 형평성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돼서 더 이상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6월 18일자죠. 네, 거래 감소도 막지 못한 집값 상승세. 부동산 거래는 줄었지만 오히려 상승세는 이어져 집값 상승세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 본격화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고요. 이런 그래프도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전국적으로도 이제는 상승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그 상승세 유지되고 있고, 전세금이 지금 또 이렇게 불안함을 좀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 반포나 이런 쪽에. 그래서 다음 기사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 동작발 전셋값 비상
104주째 상승. 본격 이사철 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본다. 6,800가구, 서초구, 반포하고 방배 쪽 이쪽에 전부 물량이 6,800가구가 이주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노량진도 이주가 겹쳐서 동작도 불안하다. 그러니까 전세는 결국은 어딘가를 찾아가는데 이게 그 주변 값을 올려요. 반포에 사시던 분이 갑자기 저기 무슨 뭐 어디 지방에 내려가 사실 수 없겠죠. 애들 교육이라든지 모든 학교, 그 다음에 직장 이런 것이 다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집을 내려가실 수 없으니까 근처에서 찾게 되는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변에 전세가가 올리고 지금 최근에 집주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전세가가 또 전세 물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이주 수요까지 나오게 되니까 지금 전세가 하반기 어떻게 될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렇게 이번 주도 부동산 정책하고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에 각종 경제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들 이렇게 한 주간 있었던 거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아침에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꼭 한 주간 지나갔던 한 주간 바쁘시게 미처 못 보셨던, 챙겨보셨던 뉴스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면서 또 다음 주 계획도 세우시는 그런 부동산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 칼럼으로 더욱더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알찬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